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로비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솔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검사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새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과 입소자 등 32명이 감염됐고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다가 일가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62세에서 69세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는 59명으로 늘었는데 당국은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아직 없다며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9달 넘게 멈췄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심한 듯 소신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이 발언은 나흘 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이른바 임기 보장 발언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질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수긍하듯 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공수처 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먼저 부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법제사법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당시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4년 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다면서도 기억에는 없지만 회의록을 찾았으니 발언 자체를 부인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며 검사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술접대 검사를 특정한 장면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을 라임 수사팀에서 만났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예.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추 장관이 해당 검사의 인사 발령 시기와 현재 근무처 또 직전 근무처까지 언급해 알만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니.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감찰을 통해서. 앞서 검사 술접대 의혹 전담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을 접대 장소로 특정하고 접대 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이종필 전 부사장의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누군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김봉현 옥중 입장문의 신빙성을 가릴 수사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이 추가로 입장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내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 강령 위배 소지가 있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게 사실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윤 총장과 가깝다는 말을 했고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거나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소설 발언 이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어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네, 시비를 걸지 말라거나 추리 소설가냐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장관을 직접 해보라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히 윤 지검장에게 해당 사건이 보고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이 장관님이 시비하지 마시고 그냥 쭉 아니 하시죠. 그래. 네. 장관님이 무슨 추리 소설가입니까? 저보러 장관 한번 해보세요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장관이 되면요
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충돌 안 하고 잘 설득하고 또 야당과도 또 소통 잘 해가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장관 되면 네. 전임 장관으로 잘 모실게요, 선배님. 네, 많이 지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새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창원에서는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다가 일가족 1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네, 이후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가족 1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이 확진자가 병원 의료진인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30대 딸이 경남 창원 부모님 집을 찾은 건 지난 17일. 3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와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가족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딸 가족 3명을 포함해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9일 월요일 오전까지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가족 모임 행사는 10월 18일에 있었지만 개개별 접촉 시간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추가 확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 등 접촉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딸을 포함한 일부 가족이 지난 18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만큼 가족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역학조사관 그리고 우리도 역학조사관이 함께 공동으로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가 먼저 선후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고 최초 증상일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폭넓게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라파엘의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누적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어제 오후 관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이 라파엘의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소자 129명, 종사자 85명 규모인 라파엘 집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틀 새 11명이 추가된 건데 정부는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없다며 접종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은 모두 59명입니다. 지난 24일 48명에서 11명이 더 는 겁니다. 남성이 33명, 여성이 26명이었는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52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26명 사인을 분석한 것처럼 이번에는 20명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2명 이상씩 나오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고 36명이 숨졌지만 역시나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고 백신 접종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백신은 우리 몸에 항원 물질을 주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부 이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백신 접종 뒤 빨갛게 붓거나 통증, 발열 등 이상 반응이 생겼다는 신고는 1,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를 포함한 접종자 가운데 급성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증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진 사람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검에서 뇌출혈 등 다른 사인이 나온 만큼 몸 상태를 잘 살핀 뒤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따뜻하고 날씨가 좋을 때 미리 예약을 해서 가장 본인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하시고요. 접종을 하시고 나서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머무시고요. 접종을 계속하기로 한 정부는 독감 백신에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감 예방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더 큰 위험을 부르지 않게 해달라며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불거지는 독감 백신의 안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 후 숨진 사례가 예방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느 해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에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사망 사례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도록 해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성과로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는 시점에 독감 유행이 경제 반등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도 내수 활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60대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은 비교적 한산했고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내과의원. 만 62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첫날이라 어르신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도 또 맞으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부를 믿고 요즘 특히 정은경 본부장님 많이 믿고 따르니까 조금 걱정은 됐는데 그 정부에 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았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문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기 번호표까지 만들었던 일주일 전과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님들한테도 도움을 되게 위해서. 다른 내과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입니다. 무료 독감 접종을 하러 온 사람이 크게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 유료 백신 제품을 맞을 수 있는지, 해외에서 수입된 백신이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료 독감에 해당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유료 독감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혹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독감 말고 어르신들이 불난 섞어 있냐. 무료 독감 백신 대상자인데도 맞지 않겠다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식구들도 젊은 친구들은 맞았어요. 근데 우린 나이가 있잖아.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싶은 생각?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면서도 병원에서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알고 있던 아나필락시스의 확률, 정말 100만 명 중에 5명 이런 정도의 확률을 얘기해왔었고, 예년에 접종하고 이상 없으셨던 분들 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400여만 명이고 이 가운데 무료 접종은 1,000만 명 가량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총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박 장관이 오늘 오후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높아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접종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어제부터 시작된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2종류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와 산하보건과학청은 어제 성명을 내고 현재 싱가포르에선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관련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중단이 권고된 백신은 스카이셀 플루사카와 박시 그리프 테트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가 나온 7종류의 백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세 없이 계속 확산을 거듭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가장 심각한데요. 병상 부족 문제와 겨울철 계절성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면서 유럽연합은 접종 효과가 50%가 안 돼도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만 명. 이 가운데 유럽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입원 환자 증가로 이어져 일부 국가에선 중환자실 포화 상태가 시작됐고 조만간 각국 공통의 문제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is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probably in mid-November we'll have 100% of all our beds saturated by COVID-19. 올겨울 독감과의 동시 유행까지 예고된 터라 유럽연합 내에선 자칫 방역과 의료체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가 예방 효과가 절반에 못 미치는 코로나19 백신도 사용 승인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유럽의약청 당국자들이 임상시험 결과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는 게 확인되면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하면서 효능은 50% 이상, 제약사 측은 임상 3상 지원자에게 접종 후 최소 2개월간 안전성을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는데 그만큼 유럽연합으로선 코로나19 차단이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의약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4종이 후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며 내년 1분기쯤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낮은 백신을 승인할 경우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 사이에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 9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 감시 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심리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목요일까지 특검목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내 재계 1, 2세대 시대가 급속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4대 그룹 모두 40, 50대 젊은 총수들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머지않아 회장직을 승계할 걸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재계 1, 2세 주역들이 1년 사이 줄이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항공업을 개척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나 장남인 45살 조원태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우를 국내 2위 그룹으로까지 급성장시킨 대표적인 1세대 경영자 김우중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 며칠 만에 LG그룹의 창업주 구윤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경 명예회장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LG그룹은 지난 2018년 구자경 회장의 장남인 구본모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40세였던 장남 구광모 상무가 4세 경영에 닻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롯데 창업주로서 1세대 재계의 큰 별인 신격호 전 명예회장이 타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그룹 총수 자리를 50살 정의선 부회장이 부친 정몽구 회장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82세인 정몽구 회장은 지난 7월 대장 개실염으로 입원했다가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긴 투병 생활 끝에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삼성 총수로 활동해온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머지않아 회장 자리에 올라 3세 경영 시대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발인이 끝나고 나면 상속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회장 취임 타이틀만 다른 것이지 실제적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은 이미 2, 3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의 변경이나 큰 변경 없이 4대 그룹 모두 젊은 총수들이 경영 전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계 세대 교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 처리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어제 증시에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일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13%나 급등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장보다 13.46% 14,000원에 오른 11만 8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8월 19일 12만 5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량은 937만 주로 전 거래일 하루 거래량 28만 주의 약 33배에 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기반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 삼성물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 같은 것들을 조금 받아야 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주 환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삼성그룹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만큼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 SDS도 5.51%, 9,500원 오른 18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일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3.8%, 2,400원 상승한 6만 5,500원에 4.18%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0.33% 올라 6만 400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그룹 3세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회장 장녀 이부진 대표의 호텔 신라는 8만 원에 육박했다가 0.13% 100원 내린 76,400원에 마감했지만 호텔 신라 우선주는 장 시작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뒤 상한가인 83,700원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7%대 하락하고 코스닥은 3.7% 급락했는데도 삼성그룹 주들이 상승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삼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밝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我们要铭记抗美援朝战争的艰辛历程和伟大胜利，敢于斗争，善于斗争，知难而进。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던진 이 발언,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맞서 내부 결속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해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역사 왜곡도 문제고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쟁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걱정할 대목입니다. 네, 중국은 현재 주권과 영토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역로가 봉쇄되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등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때도 무력 개입할 수 있도록 국방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반중국 안보협의체에 맞서 중러 동맹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열린 5중 전회에서도 중국 수뇌부가 총출동해 미국을 이길 묘책으로 쌍순환과 기술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19기 5중전회가 개막했습니다. 4일 동안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권력 순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 첫날 직접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단연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도 최근 기술 혁신과 내수 확대 등 국내 경제를 앞세운 이른바 쌍순환을 강조했습니다. 正在形成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중국은 내년에 시작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도 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동통신 기술 등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상됩니다.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려는 전략이지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중국이 넘어야 할 난관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조치가 논의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타이완에 18억 달러, 약 2조 원가량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로키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등 3개 미국 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 판매 과정에 관여한 미국 인사와 기관도 제재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6.25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삼 6.25 전쟁 책임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6.25를 미국의 침략으로 규정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비판하며 외교부의 분명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한 남침을 한 북의 남침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BTS가
벤플리트 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70년을 맞이해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가 볼 땐 BTS보다 못한 외교부가 된 것 같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다며 중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2번 발표한 것도 있지만 제가 국감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비중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 장관은 외국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맥락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의 연설을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6.25는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다고 반박하는 등 미중 갈등이 역사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역사적 사실까지 외면하는 건 이웃나라인 한국을 무시하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연초부터 논의되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일정은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어제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사훈련 대신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서는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 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 월급과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626명으로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양경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중단했던 서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납포 작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그제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 구역을 5km 정도 침범해서 조업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40살 선장 A씨 등 중국인 선원 15명을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에 나타난 불법 중국 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30% 정도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저지른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엔 여성이 룸에서 술을 접대하는 유흥업소인데도 음식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인카드를 쓴 장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였던 건 사실이지만 장 대사의 위증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와 농장에 대한 소독과 차단을 강화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양계농장 주변으로 생석회가 뿌려졌습니다. 방역 차량은 하천 주변을 돌며 소독약을 뿌리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갈대숲에는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들입니다. 천안시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곳 주변에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출입자 관리에 나섰습니다. 양계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천 주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뒤 한 달 전후로 피해 농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많이 조심스러워요. 한번 터지게 되면은 입식 자체가 거의 7, 8개월을 입식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질까봐 그게 가장 좀 많이 겁나는 겁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AI 방역 대책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남은 벽시들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철새를 막기 위해 수확이 끝난 노는 갈아엎기로 했고 철새를 쫓아내는 레이저도 동원됐습니다. 철새들이 녹색 레이저 광선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라서 그 지역을 이탈하게 돼서 결국은 지역의 그 양계 가금 농장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로 들어온 철새는 57만 5천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출입 차량을 좀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 인원 출입 금지를 하고 또 이제 농장 주인들도 축사에 들어갈 때는 꼭 장화로 갈아 신고.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까지 확인되면서 축산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북의 오리 농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겨울에 오리 사육을 중단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오리 농장 110곳 가운데 62곳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로 오리 사육을 중단합니다. 농장 110곳에서 사육하는 오리는 156만 마리로 사육을 중단하는 오리는 8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건데요.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 신호등에 서울시 로고가 그려진 와이파이 중계기가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성동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기지국입니다. 주요 도로나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서울을 선택하면 무료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됩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IoT 등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통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통신 요금을 추정해 보면은 그게 약 한 7조 3천억 정도로서 일상에서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공공 필수제화 됐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체 초고속 통신망을 깐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건데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즉시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준비를 마친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완점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10명이 넘는 주민이 암으로 숨지고 20여 명이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전마을 사건 기억하십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앞둔 주민들과 지자체 사이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주민 16명이 암으로 숨지고 22명이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전마을. 마을 인근에 세워진 비료 공장과 암 발생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환경부 발표가 지난해 11월 나왔습니다. 장전마을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여러분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끼고 함께 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157억 원 규모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수요일 첫 조정기일을 앞두고 주민들은 지자체가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과잉 대응을 우려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주민들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장전마을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익산시는 평소 지역 환경 분쟁을 자주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변호사 선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쟁점은 배상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사법연수원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억 원, 투병 중인 사람은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안이 복잡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좀 다양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기일 당일날 주민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전라북도와 익산시 모두 조정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한국을 대단히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지만 강제 동원 배상 등 첨예한 양국 갈등의 해법은 한국이 마련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1일간 이어지는 일본 임시국회 첫날, 취임 한 달여 만에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지난달 24일에도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진 뒤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보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해법은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북한과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拉致問題は引き続き政権の最重要課題です。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す。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전에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양국 의원들의 왕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이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한일 의원연맹도 일본을 찾을 예정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도쿄올림픽 등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도 마냥 한국에만 해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だから韓国はやっぱり大統領が外交当局等にですね促進を命じればいいし、日本は菅総理の下で外交部門が積極的に動くべきではないかと。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 대사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진전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국 갈등 속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출근길 먼지와 안개가 잔뜩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전 6.2도, 서울 9.2도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로비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져 새 환자가 4일 만에 제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과 입소자 등 32명이 감염됐고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다 일가족 10명이 감염됐습니다. 62살에서 69살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는 59건으로 늘었는데 당국은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선을 넘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이 발언은 나흘 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이른바 임기 보장 발언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질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수긍하듯 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공수처 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내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강령 위배 소지가 있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것이 사실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며 검사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술 접대 검사를 특정한 장면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을 라임 수사팀에서 만났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예.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추 장관이 해당 검사의 인사 발령 시기와 현재 근무처 또 직전 근무처까지 언급해 알만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앞서 검사 술 접대 의혹 전담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을 접대 장소로 특정하고 접대 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이종필 전 부사장의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누군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김봉현 옥중 입장문의 신빙성을 가릴 수사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이 추가로 입장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술 접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감찰 조사에서 검찰 전관 A 변호사가 먼저 룸살롱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법무부 조사에서 A 변호사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으니 모 주점에 특실을 예약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이 후배들이 나중에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니 알아두면 좋을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을 확인해 처분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없느냐는 국민의힘 김명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진 장관은 증권회사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부부의 전세금 등 가족이 평생 모은 돈을 내금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저지른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국감장에서 위증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은 여성이 룸에서 술을 접대하는 유흥업소인데도 음식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인카드를 쓴 장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 대사의 위증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60대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말끔히 가시지 않은 탓에 병원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내과의원. 만 62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첫날이라 어르신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도 또 맞으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부를 믿고 요즘 특히 정은경 본부장님 많이 믿고 따르니까 조금 걱정은 됐는데 정부에 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았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문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기 번호표까지 만들었던 일주일 전과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님들한테도 도움을 되게 위해서. 다른 내과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입니다. 무료 독감 접종을 하러 온 사람이 크게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 유료 백신 제품을 맞을 수 있는지, 해외에서 수입된 백신이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료 독감에 해당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유료 독감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혹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독감 말고 어르신들이 불난 섞어 있냐. 무료 독감 백신 대상자인데도 맞지 않겠다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식구들도 젊은 친구들은 맞았어요. 근데 우린 나이가 있잖아.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싶은 생각?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면서도 병원에서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알고 있던 아나필락시스의 확률, 정말 100만 명 중에 5명 이런 정도의 확률을 얘기해왔었고, 예년에 접종하고 이상 없으셨던 분들 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400여만 명이고 이 가운데 무료 접종은 1,000만 명 가량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감 예방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더 큰 위험을 부르지 않게 해달라며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거지는 독감 백신의 안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 후 숨진 사례가 예방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느 해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에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사망 사례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도록 해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독감 예방 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성과로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는 시점에 독감 유행이 경제 반등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도 내수 활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박 장관이 오늘 오후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높아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접종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 고양에 사는 가족이 경남 창원 제사에 다녀간 뒤 일가족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창원 부모님 댁 제사를 다녀간 경기도 고양에 사는 30대 딸과 접촉했습니다. 제사에는 모두 13명이 참석했고 딸과 접촉한 가족 3명을 포함해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남양주 요양원과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감염 관리가 엉성했던 데다 환자 밀집도가 높아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 굳게 잠긴 출입구 철문에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간간히 환자 이송 차량이 드나들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격리 중이라서 지금 저희가 보건 차량 그리고 앰뷸런스 등 차량만 허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차량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외출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시설인 만큼 출입이 자유로운 직원이나 방문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외부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최근에 들어왔죠. 9일부터. 최근에 1단계로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그게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59명, 남양주시 내 8개 읍 동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어린이 청소년 환자까지 나오면서 일부 학교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모두 135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일반인 출입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감염 관리가 엉망이었고 병실 내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격이 좁아 감염에 취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역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었고 또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자를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해서 좀처럼 요양시설 관련 감염이 잦아들지 않는 만큼 방역당국은 지난주부터 진행한 수도권 요양병원 전수검사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는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함께 일궈낸 전현직 삼성맨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평소 왕성한 대외 활동으로 인연을 쌓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례 이튿날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전현직 삼성맨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권호현 고문, 황창규 전 사장 등 오늘의 삼성을 일군 주역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을 도와 세계적 기업의 초석을 닦았던 임원들은 함께 보낸 시기를 떠올리며 빈자리를 애통해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관에도 고인을 기리는 애도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직원은 오늘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주신 데 감사하다며 평소 고인이 강조한 위기의식을 생각하며 발전하겠다는 다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인연도 애도의 발길로 이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평창올림픽 때 총리를 하면서 그 어른을 모시고 유치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고 이건희 회장이 올림픽에 큰 성공을 이끌었다며 그 유산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에는 미국, 중국, 터키 등 각국 대사들이 잇따라 찾아 세계적인 경영인으로 평가받은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 빈소를 직접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이 2세 경영인으로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며 삼성의 제2창업자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각각 삼성 서울병원에 차려진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준 데 대해 이 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고인이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 사이에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 9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 감시 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심리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목요일까지 특검목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택배 노동 문제.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를 부른 극한의 업무 강도와 10수년째 방관하고 있는 관련 부처 행태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는 과로사가 의심되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읍소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대는 누구예요? 그 같이 한 동료입니다. 네네.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버님 일어나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아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님들은 쿠팡이 거짓말로 일관하며 아들의 과로사 흔적까지 지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 100% 제가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불륜 상황이 아닐 수 있고 이게 뭐 똑같이 뽑아서 하는 똑같은 층에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양분이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뭐 말씀 듣고 그거는 하는 일 뭐 20가지 있으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녹취록이지만 제가 그 동료들한테 사전 제가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저희랑 똑같은 자식이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 어머님 이거 우리 밥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차마 네, 국회는 현재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늦어도 괜찮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택배 기사의 업무란 말만 되풀이하던 업계도 드디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택배가 업계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하고 분류 작업에도 지원 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직스 역시 분류 지원 인력 1,000명을 투입하고 하루 배송 가능한 적정량을 산출해 업무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조건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 이번엔 공연불로 끝나지 않도록 YTN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을 다루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에만 6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한 택배 산업 이면에 어두운 그늘이 생긴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을 쫓느라 노동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택배 회사, 그리고 이걸 방치한 정부 부처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살인적 노동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2017년 4명, 2018년 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택배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는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심야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 모호한 고용구조, 아직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택배 일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대리점 소속 기사이기는 한데 이게 신분이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그 어떤 소속에 대한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고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해법이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건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댄 협상이 지난해 3월 최종 결렬됐기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이런 내용은 TF에서 논의가 따로 안 됐던 건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네요. 행정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신 게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시도할 게 뭐가 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을 지금껏 내버려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하위 법령에 포함했다면 기사 대부분 산재 가입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업계 반발에 고용부가 눈치 보기 하느라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또한 택배 참사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그냥 시장에 놔둔 상태가 돼서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거라고 봐요. 관련 부처가 행정감독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업무 범위와 복지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택배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가 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류 작업은 저는 법안보다는 결국 노사 간의 협상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는 이 사측이 이 노동자들을 자기 노동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택배 기사들은 원청업체인 그 택배사에 의해서 모든 게 자지우지 되거든요. 수수료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트럭을 몰면서도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지금이라도 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한다는 정부와 업계를 향한 비난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년 전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 검사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년차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건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족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뒤늦은 고발로 검찰이 나섰지만 1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결국 김 검사 유족 측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이 어떤 결정,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검찰은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4년여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식 도중 김 검사의 등을 대여섯 차례 반복해 세게 치거나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면서 등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입니다. 다만 결혼식장에서 식사할 빵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나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권자가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유족이 고소했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형사처벌이 뒤늦게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숨진 지 4년 만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는 1년 만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한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에서 28살 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26살 차모 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세종시 한솔동 인근에서 멧돼지 4마리가 목격돼 2마리는 차량에 치이거나 사살돼 포획됐고 다른 2마리는 달아났습니다. 이틀 만인 어제도 소담동 금강제방 쪽에서 멧돼지 4마리가 출몰해 소방대원과 유해 조수 포획단이 1마리를 사살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조관들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힘줘 다뤘습니다. 윤석열의 또 감찰 카드,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추 장관의 감찰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수사 전 감찰 진술을 기정 사실화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라임 핵심 문건을 통째로 빼돌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거 사례와 달리 감봉 처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로비 의혹 자금 22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는 펀드 자금 수탁 사인 하나은행이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인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했는데요. 중앙일보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는 지난 12일 새벽 퇴근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한겨레는 장 씨의 과로사 논란과 함께 한진 등 택배사들이 잇따라 택배기사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6.25 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프레임 전쟁이란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연설에서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최근 첨예해진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6.25 전쟁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쌀쌀한 편인데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 대전은 6.1도, 부산은 1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를 예상됩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겠지만 주 후반에는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회의 시계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이 쥐고 있는 비토권이 큰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천 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국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그 집이 얼마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들은 거래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